정말 빠르게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굳이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앞으로 한국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들이 상당히 많죠. 물론 좋게 변화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상당히 걱정되는 것들도 많기도 합니다. 특히 한 달 정도 뒤인 3월 11일 기준으로 한국은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3월 10일에 무슨 일이 있냐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이름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절대 가볍지 않죠. 실제로 2025년 말에 한국경영자 총협회 설문을 봐도 대기업의 87%가 노란봉투법 때문에 노사 관계가 악화될 거라고 말했는데, 반대로 노조 쪽은 이건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도 한국 정부에 이런 법을 만들라고 권고해왔다고 해요. 결국에 기업 입장에선 대재앙이나 다를 게 없고 노조 쪽에서는 환영하는 법안인 겁니다. 누구 입장이 맞는 걸까요? 일단 법 내용이 뭔지 알아야 판단을 하겠죠. 노란봉투법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핵심 3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요, 사용자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원청 대기업도 사용자로 인정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하청 노동자들도 이제는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원청 본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법정으로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는 하청업체 사장뿐이었어요. 그래서 대기업 원청은 우리가 직접 고용한 게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하면서 발을 뺄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협력업체 생산량과 공정 속도, 근로 환경까지 사실상 좌지우지한다면 법적으로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걸로 돼서 삼성전자가 사용자에 포함돼요. 그러면 협력업체 노조가 진짜 결정권이 있는 삼성 본사랑 얘기하겠다면서 삼성에 직접 교섭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삼성이 이걸 거부하면 이제는 부당 노동 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을 그렇게 반대했던 겁니다. 왜냐면 삼성이나 현대차처럼 협력업체가 수백 개, 수천 개 달려있는 구조에서는 모든 노조가 한꺼번에 원청과 교섭하자고 달려드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파업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제는 회사 경영상 결정에도 파업이 가능해져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합법 파업은요, 임금, 근로시간, 복지처럼 근로조건 결정 사항에만 허용됐습니다. 인력 감축이나 공장 이전 같은 건 경영권의 결정 사항이라서 노조가 파업으로 막을 수 없었어요. 회사가 예를 들어서 부산 공장 문을 닫고 베트남으로 옮기겠다 라고 발표하면 노조는 예전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소송은 몰라도 파업은 불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노조가 해외 이전 결정을 철회하라고 파업하고 정리해고 반대한다고 하면서 파업하고, 이렇게 경영 결정 자체를 놓고도 파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것처럼 보여도요, 기업들의 입장에선 합병이나 공장 이전, 이런 기업들의 생존 전략까지 노조가 파업으로 막을까봐 노동자들의 눈치를 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거의 다 막히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전엔 노조가 파업하다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싶으면 기업이 노조나 조합원 개인한테 엄청난 손해배상 청구를 걸곤 했어요. 2009년 쌍용 자동차 파업 때 그 당시 회사가 노조한테 47억 원을 청구해서 노동자들이 개인당 수억 원의 빚을 떠안은 게 대표적이죠. 2022년 대우조선해양 파업 때도요, 노조 간부 5명에게 47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정도면 노조 입장에선 집 날아가고 인생이 끝나는 액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조가 파업하고 싶어도 겁부터 났던 겁니다. 웬만한 용기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개정된 노란봉투법은 노조원이 개별적으로 끼친 손해를 각각 입증하라는 식으로 바꿨어요. 쉽게 말해서 10명이 한꺼번에 저지른 불법 행위로 10억 손해가 났다면 누가 얼마씩 책임인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청구하라는 건데, 이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실에선 기업이 노조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거의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전엔 노조 간부가 배상금을 못 내게 되면 배우자나 부모 등등 신원 보증인이 대신 갚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가족에게까지 청구하는 건 아예 금지가 됩니다. 결국 노조 입장에서는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내 개인 돈은 나갈 일은 없겠다 라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즉 파업으로 인한 재산상 리스크가 사라지면 노조로서는 더 과격하고 오랫동안 파업하게 되는 건데, 이걸 쉽게 비유하면 브레이크가 없는 차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은 1953년 우리 노동법 제정 이후로 72년 만에 대변화라고 합니다. 물론 이 법이 그냥 뜬금없이 나온 건 아니에요. 무려 16년이 넘게 쌓여온 사연이 있습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가 시작이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5월 쌍용차가 직원 2641명 정리해고를 발표했는데요. 그 인원은 쌍용차 전체 인원의 37%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된 직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77일간 극한 파업을 벌입니다. 결국에 특공대가 투입되고 헬기, 최루액까지 동원돼서 8월에 강제 진압이 됐죠. 그 결과로 파업은 끝났는데 법원이 노조한테 47억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립니다. 해고당한 노동자들에게 몇 억씩 빚을 물린 거죠. 이건 월급 300만 원 받던 분들이 한 푼도 안 쓰고 100년을 넘게 모아야 갚을 돈이기 때문에 사실상 파산 선고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2010년
2003년대에만 관련된 사람 3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안 좋은 선택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2014년에 어느 시민이 노란 색깔 봉투에다가 47,000원을 넣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왜 47,000원이냐면 손해배상액 47억의 10,000분의 1이죠. 그리고 예전에 쌍용차의 월급 봉투가 노란색이었다고 해요. 즉 예전처럼 평범하게 노란 월급 봉투 받을 날이 오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은 겁니다. 이 사연이 퍼지면서 전국에서 47,000명이 각각 47,000원씩 보내줬어요. 그래서 약 15억 원이 모였죠. 그때 사회 분위기가 성금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이렇게 손해배상 폭탄을 막을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로 발전합니다. 그게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번졌고요. 그리고 노란봉투법 제정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법을 바꾸는 게 쉽나요? 2012년부터 10년 넘게 국회에서 계속 발의가 됐는데 계속해서 무산됐습니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계속 무산이 됐던 거죠. 하지만 2025년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노란봉투법을 1호 노동입법 과제로 밀어붙였고 그리고 마침내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2026년 3월 10일에 시행이 확정됐습니다. 무려 16년이 걸린 법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물론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보면 뜻은 좋죠. 다시는 손해배상 폭탄 때문에 노동자가 죽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건데 근데 그 의도대로 좋은 결과만 나올까요? 한 경제연구소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연간 GDP 8조 7천억 원 감소 그리고 일자리는 19만 3천 개 소멸이라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8조 7천억이면 대기업 하나 매출이 통째로 날아가는 수준이고요. 19만 개 일자리면 매년 19만 명씩 직업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특히 중소기업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 원청 대기업 입장에선 하청 기업이랑 일했다간 법적 리스크가 크니까 아예 계약을 끊자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보호하려던 하청 노동자들이 오히려 거래 기피 대상이 되어버리는 역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단순한 시뮬레이션이고요. 실제로 꼭 이렇게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싶겠지만 비슷한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2022년 대우조선 해양하청 파업입니다.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무려 51일 동안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이 핵심 작업장인 독을 점거하고 파업했어요. 당시 회사 쪽 발표로는 하루에 160억 원씩 합계로 따지면은 8,165억 원 손실이라고 했는데 이 사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중앙노동위원회가 당시에 대우조선 본사가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봤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노란봉투법이 없던 때인데도 원청이 교섭을 책임자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원청인 대우조선 해양이 나서서 교섭하는 쪽으로 움직였어요. 법이 없는데도 그런 판정이 나왔는데 이제는 법으로 그 원청 책임이 명문화가 되면 앞으로는 이런 요구와 파업이 훨씬 더 자주 더 강하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로 현대차 울산 공장은 세계 최대 단일 자동차 공장으로 하루에 차량 6,000대를 만들어요. 근데 2025년 7월에 이 현대차 본사 노조가 부분 파업을 4일 동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차량 약 4천억 원어치를 못 만들었어요. 하루에 1,300억 원 손실을 본 셈입니다. 현대차는 재고를 두지 않는 적시 생산 방식이라서 단 한 군데 부품 업체만 멈춰도 전체 생산 라인이 서버리는 구조예요. 실제로 2025년 9월에 한 부품 협력사가 파업하니까 울산 공장 5개 라인의 가동률이 50%로 뚝 떨어졌다가 결국 전면 중단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공장이 서면 어떻게 될까요? 완성차 한 곳이 서면 그 차에 납품하던 부품, 물류, 서비스 수백 개 업체가 연쇄로 타격을 받습니다.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거죠. 이미 이 정도인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는 상황이 더 복잡해져요. 아까 말했듯이 원청 현대차가 이런 하청 파업에도 사용자로 인정되니까 우리랑 교섭하자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 요구를 현대차가 무시했다간 부당 노동 행위로 형사처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가 없겠죠. 결국에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협상한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하청 노조 입장에서는 우리도 본사 정규직이랑 똑같이 대우를 해달라고 세게 요구할 거고 현대차가 들어주면 다른 하청 노조들도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서 다 같이 달려들겠죠. 안 들어주자니 파업이 장기화되고 공장이 멈추게 될 거고 그렇다고 들어주자니 부담이 커지고 이런 것들을 보고 진짜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선 협상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협상을 해도 문제인 이중 압박 상황이 되는 거예요. 현대차만 그런 게 아니겠죠. 비슷한 구조의 조선, 철강, 반도체 업종들이 다 해당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기업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경총조사에서 대기업 대부분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노란봉투법으로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답이 83.6% 거의 만장일치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올해 노사 관계가 작년보다 불안할 것이라는 기업이 72.9% 즉 4분의 3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노조의 요구는 지금보다 갈수록 세질 거고 벌써 2026년 인단협 주요 의제로 정년 연장, 성과급 인상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노조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밀어붙이자는 분위기죠. 한국 노동시장이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실제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3분의 1 이상이 한국에 투자를 줄이거나 철수까지 고려하겠다라고 답했다는 통계도 있고요. 심지어 국내 대기업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SK나 삼성전자 같은 것도 국내 공장 증설 계획을 재검토해보자고 고려하기도 했고, 그리고 투자 설명서에 위험 요인으로 노랑봉투법을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은 정직해서 위험한 상황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럼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극단적으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요, 아예 노조가 있는 하청업체와 거래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사용자로 인정을 받을 바에야 그냥 하청업체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원청 대기업들이 앞으로 협력사를 선정할 때 노조 유무도 보겠다고 말하면, 그러면 하청업체들은 노조를 만들 생각도 못하죠. 노조가 생기면 일감을 잃으니까 오히려 노동자들이 권리를 포기해야 버티는 역설적인 상황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라리 공장을 해외로 이전해버리는 겁니다. 한국은 리스크가 많으니까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곳으로 나가겠다는 거죠. 거기는 인건비도 싸고 파업도 덜하니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래도 해외로 많이 나갔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해외 이전이 더 가속화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국내에서는 하청업체 도산이 늘고, 그리고 바깥으로는 공장 이전이 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예상했던 일자리 19만 3천 개 감소, 이런 시나리오랑 딱 맞아 떨어집니다. 물론 당장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방향성이 그렇다는 건 절대 무시 못하죠. 원래 규제가 과하면 기업은 도망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국민한테 온다는 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노랑봉투법의 의도는 좋아 보이지만, 그런데 경제라는 건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선의로 정책을 폈는데 결과가 악의가 될 수도 있죠. 기업들이 걱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하게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GDP 8조 증발, 일자리 19만 개 감소, 투자 위축, 산업 공동화 등등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노랑봉투법이 시행이 되어 봐야 아는 건데, 만약 한국 GDP가 증발하고 일자리가 감소하고 투자가 위축되면 한국 경제에도 그만큼 타격이 오고 내수가 망가지고 환율이 오르게 되는 거니까 각자 상황에 맞게 미리 대비를 하면서 한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겠죠. 특히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내가 투자하는 자산이 한국 제조업이나 건설업 같이 노동 분쟁 리스크 큰 쪽에 몰려있지는 않은 건지 확인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내 주식 계좌에 자동차주, 조선주, 철강주가 많이 있다면 리스크에 노출이 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비중을 줄이거나 상대적으로 노사 분쟁 영향이 적은 업종으로 리밸런싱을 하거나 아예 해외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겠죠. 이게 무조건 정답이다 라는 건 아니고요. 노랑봉투법이 시행되면 한국 경제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 포트폴리오 점검을 미리 해두는 게 현명하다는 거죠. 3월 10일 이후로 한국의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